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킴버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모든 교실이 다 사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상담실에 와서 수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학년들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3학년 교실에 가서 수업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얘기 한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자, 일단은 오늘 수업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의 은생산 이야기를 하다가 조선에서부터 도입된 은재련 기술이 일본의 은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개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회취법하고 연음분리법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의심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수준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회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납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납이 먼저 녹는데요. 그래서 납이 먼저 녹아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은이 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납만 산화시키고 그러니까 광석 자체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면은 납이 먼저 타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순은을 골라내는 기술을 가지고 회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광석을 태워서 녹는 점의 차이로 납을 산화시킴으로써 은만 따로 골라내는 기술을 회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회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이고 그것이 도입이 되어서 기존의 은을 생산해내는 방식이 바로 이런 어떤 회취법과 같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게 바로 1500년대 그 16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김검동, 김강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김강불, 김검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도입된 회취법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회취법의 일종인 것이에요. 회취법의 한 형태인 건데 기존의 중국에서 도입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더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 사람들이 개발해낸 것이고요. 그것이 대단히 화제가 되면서 이 두 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은 양인이고 이 사람은 노비였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대단히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직접 왕 앞에서 그 회취법으로 더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내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더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본에서 장인을 초빙해서 도입해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더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회취법, 연은분리법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 도입된 은광석을 태워가지고 납을 빼내는 방식을 통틀어서 다 회취법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김감불, 김검동이 개발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량이 높아지는 조선에서 개발된 기술을 회취법 중에 또 다른 형태인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연은분리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거 개념 설명 조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29페이지로 넘어가서 서민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 부분 그 첫 시간으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 인구 증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청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농업 생산력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요거는 명청대에 꼭 한정된 얘기는 아니죠. 원래 인간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죠? 명청대 역시 농업 생산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명나라 때 가게 되면서 농업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개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경지 면적을 더욱더 크게 늘려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농업 기술이 적혀있는 농서, 농업 서적이 편찬되고 또 널리 퍼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꾸준히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어가는 모습은 명나라,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기 혼란했잖아요. 전쟁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에 잠깐 꺾였다가 이런 어떤 향상되는 모습은 청나라 초로 가게 되면서 다시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향상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초에는 명나라 초보다 농사 짓는 땅 경지 면적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던 배경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농업 생산력의 발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대륙에서 지금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기르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작물들이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구황작물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 성분이 탄수화물이라서 밥 대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이나 밭과 같이 철저하게 까다로운 재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거칠고 험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사 짓던 땅 외에 추가적으로 더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로 개척 이후에 이러한 구황작물들이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면서 특히 중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식량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것 외에 돈이 되는 작물들, 상품 작물들, 예를 들자면은 면화라든지 목화죠. 면을 뽑아내기 위한 목화, 그 다음에 뽕나무, 비단실을 뽑아내기 위한 뽕나무라든지 담배 같은 이러한 어떤 수공업 원료나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모습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해 나갔고 먹을 것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다양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 생산력의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했던 첫 번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기로 가게 되면서 의료기술이 향상이 돼요. 의료기술도 마찬가지죠. 나날이 점점 더 향상이 되잖아요. 그죠? 특히 명청대를 거치면서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의술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요. 하면서 의료기술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죠? 강희, 옹정, 권륭 3대를 거치면서 청나라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명청 교체 이후에, 그지? 18세기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명청 교체기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는 딱히 주변 국가와 민족과 심각한 어떤 전쟁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평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게 되었었겠고요. 또 18세기 때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오랫동안 이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서 사망률은 크게 낮아지게 되고요. 중국 전체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 후기에 대략 1억 5천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19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은 4억 3천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밑에 선생님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또 여기다 직접 그렸는데요. 자, 1600년대 이때 이제 명나라 말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명나라가 1644년에 망했으니까 명청 교체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명청 교체기 전쟁과 나라가 혼란하는 시기다 보니까 인구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명청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강희, 옹정, 권룡 3대에 걸친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면서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탄력을 받아서 19세기까지 대략 인구가 4억 3천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 초기에 1억 3천만 명 정도에 비해서 후기로 따지면 1억 5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1650년대에 비해서 1850년대로 가게 되면은 200년 동안 대략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었어요? 대략 3배 가까이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다, 혹은 복잡거리면서 산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죠? 화장실을 하나를 4가족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한 개의 화장실을 12명이 가족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의 화장실을 두고 쓰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는 분명히 청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발전을 이뤘었고 나라도 평화로웠기 때문에 나타난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인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만큼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구 증가의 부작용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생활 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인구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청나라도 열심히 농경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간도 하고요. 또 정복전쟁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긴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증가 속도를 그 농경지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죠? 화장실 짓는 속도보다 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명당 농사 짓는 땅의 크기, 1인당 경지 면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개개인의 생활 수준이, 그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수준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서부터 생산되는 물자의 양은 과거와 비슷한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요 공급 그래프, 수요 공급 그래프 배운 적 있죠, 그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공급은 그것만큼 빨리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을 베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가 그 많은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 파괴 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은 뭐라고 설명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요, 청나라 잘한 거예요. 기존의 농업 중심의 전 근대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때까지 와버린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수준의 급격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한계치까지 기존의 전 근대적인 전 산업화 시대에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발전을 했고 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또 농사 지을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업자와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쉽게 말해서 거지죠. 유민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당연히 사회에 강한,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일수록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널리 유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고요. 그런 조직들을 이용한 대규모의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 근대적인 농업 중심 구조를 가진 산업 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발전했던 청나라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그래서 산업의 발전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인구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구 증가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산업혁명 수준의 급격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지 않는 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지 면적의 증가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면서 실업자와 유민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좀 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좀 더 사람들이 적게 사는 땅으로 이동을 해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 일할 거리를 찾아서 이동해서 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산간, 산속 깊은 마을이라든지 아니면은 변경지대, 국경지대잖아요. 그죠? 외곽지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살아가는 인구 이동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자, 산간 지역이나 외곽지대, 국경 있는 반경지대 이런 데에는 왜 기존보다 인구 밀도가 낮았을까요? 그렇죠. 이런 데에는 먹고 살 만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았던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지역들에 다른 곳에서 이제 실업자나 유민이 이동해 왔어요. 당연히 원래부터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농사 짓기 힘들었을 텐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농사 지을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부 사람들까지 들어왔어. 당연히 누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또 땅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치더라도 농사 지을 때 쓸 물을 끌어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그죠? 누가 먼저 물을 끌어다 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물을 끌어다 쓸 것인가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들 사이에 원래 살던 사람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개투라고 불릅니다. 자, 개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마을 종족 간의 무기를 가지고 벌이던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뭐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들 이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뭐 비싼 물건 사거나 아니면 재산을 늘리거나 여행을 갈 때 하는 모임 계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개투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어떤 마을 사람들끼리 싸우기 위한 계를 조직을 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하고 싸웠던 게 바로 이 개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냥 뭐 주먹 다짐 좀 하고 말았겠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겪었었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농사 지을 땅을 갖느냐 누가 물을 끌어다 쓰느냐 이런 것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떤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중국의 동남 해안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서 보시면은 토루라고 하는 요새형 주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간혹 가다가 중국의 토루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주성치가 주연한 쿵푸 허슬? 였나요? 아무튼 거기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중국의 전통가옥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몽골족이 중국을 침입했을 때부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형태의 요새형 형태의 주택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 개초로 인해서 이런 동남 해안 지역에 이런 두루마리 휴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요새형 주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교과서에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느냐?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산간 변경지대로 가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만한 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해외로,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뭐라고 부르나요? 화교라고 부르죠. 그죠? 전 세계에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죠. 그죠? 중국 교포는 전 세계에 상당히 가장 많은 이주자들로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세계 곳곳에 중국인 화교들이 많았느냐? 바로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중국에는 먹고 살 만한 자원이나 땅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그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명청대의 인구가 왜 증가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청대 이후에 인구가 어떻게 빠르게 증가했느냐, 그 모습들 실제로 살펴봤고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가 뭐가 터지는 거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아편전쟁 같은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전성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중국이 침략을 당하는 중국의 암흑기라고 해야 될까요? 침체기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인구의 증가 현상은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